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50대 후반에 과부이자 순진하고 착한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필립의 사연방 사연을 듣는 재미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시로 여길 들어와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가 여기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졌답니다. 그리고 지금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부끄럽지만 속 시원하게 넋두리하고 위로받고 싶네요. 이야기는 몇 년 전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범죄 영화 뺨치는 내용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태릉 선수촌에서 만났습니다. 그이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고 저는 투포환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전국체전 준비를 하다가 하라는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많은 운동선수들과 코치들의 눈을 피해 연애를 했답니다. 그이는 제 매력 포인트가 굵은 이두박근과 보통 여자들에게 없는 승모근이 아름답다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저를 여자로 봐주는 남자는 그이가 유일했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했고 태릉 선수촌을 나와 평범한 연애를 하고 30이 되기 전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후 남편은 태릉 선수촌으로 다시 들어가서 단거리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저는 코치로 전향해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서로 얼굴도 보기 바쁘게 지내며 신혼생활을 이어가는데도 저희에겐 아이가 생겼어요. 다들 아시죠? 6.25 전쟁 중에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거요. 서로의 얼굴을 볼 틈이 거의 없는데도 제가 임신하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아이 가질 새가 있었느냐며 놀라시긴 했지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듬해 저는 아들을 낳고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감독으로 전향해 젊은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얼굴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함께 육아하고 나들이 가는 날들도 많았어요. 연애 때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 둘씩 채워가며 서로에게 의지했죠. 저는 그 행복이 쭉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아들을 돌보고 있는 오후였는데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는 수신자 번호가 뜨는 전화기가 없는 시대여서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윽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전화를 건 장소가 시끄러운 곳인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감독님 아내분이시죠? 저 박코치입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좀 다치셨어요.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남편은 훈련 중 다쳐서 병원을 하도 많이 가다 보니 그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마주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두고 만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선수들은 비가 오는 바람에 강당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강당을 밝히는 거대한 조명기구가 남편을 향해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답니다. 남편 주위에 있던 코치들과 선수들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 생각 못했다며 강한 사람이라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세 나을 줄 알았대요. 저 역시 남편이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전 황망하고 비통하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고 과부가 되어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은 약속이라도 했듯이 저에게 재혼을 하라며 젊은 나이를 아깝게 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 남편이 아닌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운동은 일절시키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답니다. 안전하고 평범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공부만 시켰죠. 한편 아들 녀석은 제 아빠를 빼닮아 저에게 굉장히 잘했고 여자 하나 만나지 않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겪고 나서는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네요. 그때까지 아들은 여자라면 엄마밖에 몰랐고 순진하다 못해 결점 하나 없이 순수해서 아들 주변 사람들은 아들을 착한 사람으로 떠올렸답니다. 똑똑한 아들은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지 1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고 곧장 집 근처 구청에 발령이 나서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역시 성격이 착한 아들은 동료들에게 이쁨 받는 직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더할 나위 없는 직장을 다닌다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너무 순진한 게 문제였어요. 해를 거듭하고 30이 되었는데도 여자 하나 못 사귀고 직장과 집에만 오가는 생활만 했답니다.
남들처럼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고 주말에는 집에서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전 아들에게 여자친구 좀 사귀라고 매일같이 달달 볶았어요. 집에서 책만 읽지 말고 나가서 데이트 좀 하면 좋겠다고 바가지를 긁었죠. 아들은 알아서 하겠다며 제 말은 한 귀로 흘리기만 했고 똑같은 패턴의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바가지가 먹혔는지 아들이 31살이 되자 밖에 나가서 모임도 가졌고 집에 들어오면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해서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녀석이 처음으로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랐던지 아들과 여자친구를 번갈아 보며 호들갑을 떨고 말았답니다. 어머, 웬일이야. 승민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다 데려오고 말이야. 아,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어서 들어와요, 아가씨.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민지라고 해요. 승민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남인가 했더니 어머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군요. 첫 인사와 농담 섞은 아부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을 내왔고 아들과 여자친구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여러 질문을 했어요.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소개팅? 아니면 직장에서 만났나? 아,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길 가다가 민지가 너무 예뻐서 제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저는 아들 녀석이 헌팅했다는 사실에 너무 재밌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얌전한 녀석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 짓을 했는지. 역시 아들도 남자였더라고요. 네가 그런 연기도 있었니? 엄마는 몰랐다. 난 네가 여자를 너무 안 만나서 나중에 혼자 살까봐 겁났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네. 아가씨는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간호조무사예요. 치과에서 안내하는 것도 하고 진료할 때 의사 선생님 서브를 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여자를 만나는 건 좋은 변화였지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차진 않더라고요.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 내심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 처자를 만나길 기대했거든요. 여하튼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아들에게 따로 말해서 조언을 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겪은 데이트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들 여자친구의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승민 오빠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겠네요. 저 임신했어요. 이제 6주 됐다네요. 놀랄 노자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 엄마가 있을까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민지 씨를 보며 입만 벌리고 있었죠. 엄마, 그렇게 됐어요. 민지가 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도록 할게요. 뭐? 정말 임신이라는 거야? 두 사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람? 너무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가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하자 민지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빠한테 부족한 거 잘 알아요. 공무원 아들이 간호조무사와 결혼하겠다는데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할게요. 오빠한테 부족하지 않게 내조하고 아이도 예쁘게 낳아서 잘 키울게요. 그러니 꼭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민지 씨는 제 생각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허락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요즘 세상에 임신했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었으니 무조건 백가를 드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민지 씨를 보면 볼수록 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민지 씨, 얼굴도 예쁘고 참한 거 잘 알겠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모두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 몇 달밖에 만나지 않았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 말에 민지 씨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제 아들을 노려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뱃속의 아이를 지우기라도 하란 말이에요? 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생각 없어요. 저 혼자 애를 낳아서 키우든가 할 테니 그럴 줄 아세요. 오빠도 가만히 있지 말고 말 좀 해. 나랑 결혼하기 싫어? 어머님 말씀처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해. 난 미혼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를 낳겠다는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민지 씨가 제 집에서 나갔고 아들 녀석이 따라가려는데 제가 못 가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육감을 말해줬어요. 승민아, 네 여자친구가 임신한 애가 네 애가 맞아? 확실하게 알아봤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민지가 나 말고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불결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이상한 말 하시려거든 방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전 무조건 민지랑 결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처음 아들이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대드는데 여자에게 제대로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았어요.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순진한 아들이 처음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니 이해했죠. 그리고 민지라는 여자에게 느껴지는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 아들을 쉽게 내주면 안 되겠다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여자친구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 차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지 씨는 제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해줬는데도 자존심을 굽히며 저에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라도 승민 씨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저 같은 여자에게 장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승민 씨 아이를 가졌고 저희 두 사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네? 그때 아들과 민지 씨의 눈빛을 보았는데 너무나 간절하더군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왜 존재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전 결국 아들과 여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두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어쩔 도리가 있나. 진작에 허락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혼자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욕심낸 거니까. 어쨌든 잘 살아봐요. 나도 시어머니 노릇과 할머니 노릇 톡톡히 할 테니까. 이윽고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렸고 연거푸 결혼을 허락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정말 잘 살도록 할게요. 그 순간 제가 왜 바보같이 임신한 며느리를 반대했는지 후회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소유물이 아닌데 괜한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가 참 부끄러웠죠.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 두 분은 굉장히 점잖고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마음이 놓였고 아무런 탈 없이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혼집은 제가 모았던 돈으로 마련해 주었어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도움을 받지 않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뭐 시작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 두 사람, 아니 손주까지 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아들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저와의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한창 나이에 좋을 때다 싶어 신혼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끔 반찬이나 가져가라고 아들 내외를 부르는 게 전부였답니다. 두 사람은 제 집에 올 때마다 눈에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하는데 죽은 제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찐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내외의 마음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이제는 아들 집에 찾아가 구경도 하고 잘 해먹고 사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연신 찾아오지 말라며 다음에 오라고 미루었답니다. 이상하다 싶을 만큼 정색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제 눈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연락하지 않고 주말 오후에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곧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의 동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죠? 어머, 제가 잘못 찾아왔나 봐요. 아닌데, 여기 맞는데? 여기 제 아들 신혼집인데 아저씨는 누구시죠? 저 여기 이사 온 지 3주 된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이사간 분들이 찾아오셨나 봐요. 그럼 이만 문 닫겠습니다. 낯선 남자는 현관문을 쿵 하고 닫았고 제 앞에 보인 아파트 호수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분명 아들의 신혼집이었답니다. 그동안 아들 녀석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듯 물었습니다. 승민이,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네 신혼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엄마, 그게 사실은 민지한테 빚이 좀 있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갚아주려고 집을 팔았어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건 물론 며느리가 한 짓이 너무 괘씸해 화가 났고 곧바로 아들이 이사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비좁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마련해준 4억짜리 아파트를 고스란히 며느리의 빚을 갚아줬다는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빚이 있으면 매달 갚아가면 되잖아. 굳이 신혼집까지 팔아치울 필요가 있었어? 엄마, 그게 저희 집으로 사채업자들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집사람을 협박하는데 더는 두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장 빨리 빚을 갚을 방법을 찾다 보니 집을 팔아버렸죠. 죄송해요. 며느리는 사돈이 진 빚을 어쩔 수 없이 대신 갚게 되었다며 아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안사람 어디 있는 거니? 주말인데 어딜 간 거야? 집사람이 다니는 병원이 주말에도 진료를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 일하러 나가 있어요. 그 병원 어딘지 말해봐. 엄마가 직접 찾아가 볼 테니까. 그런데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내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 녀석은
어딘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데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일하기 힘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거든요.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알려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해버렸죠. 하고 말하는데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고 어쩌면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슬쩍 떠봤습니다. 네 안사람,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올 텐데 여기서 지내려면 불편하겠다. 임신한 거는 맞지? 그게 얼마 전에 유산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 몸이 약해서 유산했다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나중에 알리자고 해서. 정말 여기서 찝찝하지 않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채 빚에 유산까지 너무 거짓말 같지 않나요? 며느리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진실을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전 며느리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이 지내는 원룸 근처에 주차를 하고 며느리가 출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답니다. 먼저 아들이 출근하는 걸 보게 되었고 30분 뒤 며느리가 원룸 건물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시동을 걸고 서행으로 그녀 뒤를 붙었습니다. 이윽고 도로로 나온 며느리는 버스가 아닌 택시기사를 탔고 저는 그 뒤를 쫓아 미행했답니다. 약 20분 동안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멈추자 며느리 모습이 다시 보였고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차를 대충 세워두고 며느리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느 상가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건물에는 병원은커녕 술집이 가득 찬 상가였습니다. 아침부터 여기에 뭐하러 왔는지 정말 궁금했죠. 그런데 잠시 후 그 궁금증은 금세 해결되었어요. 상가 지하에서 젊은 남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나오더라고요. 그곳은 유흥을 모르는 저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남자 무리들이 나온 곳은 다름 아닌 여성을 접대하는 호빠가 분명해 보였답니다. 저는 아침부터 왜 며느리가 여길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곧 호빠 무리 중 한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끼는 걸 보고 대충 진실을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는 바람을 피고 있는 건지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호빠 선수를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두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이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당장 며느리와 상간남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증거부터 수집하기로 결정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두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하자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다정한 대화가 시작되자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까이 붙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여기 일 그만둬도 되잖아. 내가 저기 마이킹 다 갚아줬는데 이제 손 털고 나와야 하지 않겠어? 그럼 조만간 접을 거야. 자기 덕분에 빚 청산했으니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그런데 자기 괜찮은 거야? 술집 여자인 걸 숨기고 간호조무사로 뻥쳤다고 했지? 그걸 속는 건 이해하겠는데 야, 어떤 넋 빠진 놈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4억을 주냔 말이야? 나중에 걸리는 거 아니야? 걸릴 일 없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순진하고 멍청한 놈이라서 의심도 안 하더라. 다만 시엄마가 걱정이긴 한데 뭐 걸리기 전에 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하여튼 지금 남편 놈한테 마지막으로 2억 정도 뽑아먹을 수 있어. 공무원 대출이란 게 빵빵하니까 조만간 그 돈 받으면 우리 살 집 마련하고 새로 시작하자. 알겠지? 자기야? 이윽고 두 사람은 모텔로 들어갔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된 순간이었죠. 전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고 반차를 쓰고 제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는데 와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당장 오라고 했죠. 아들은 1시간 반 만에 모텔 앞에 도착했고 제가 찍어둔 며느리와 호빠남의 사진과 녹음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며 자기 머리를 잡아뜯으며 괴로워했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승민아, 조금만 기다리면 모텔 대실 시간이 끝나. 조금만 있으면 두 잡것들이 튀어나올 테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나서지 마. 공무원이 괜히 폭력을 쓰면 큰일이잖아? 알겠지? 엄마, 진짜 명목 없어요.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집사람 말을 다 믿었다고요. 그러고 보니 임신과 유산도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따라가겠다고 할 때마다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에 온 장인 장모님, 하객들, 그리고 집으로 쳐들어온 사채업자들까지 모두 다 가짜일 거예요. 나도 알아. 경찰서 가면 다 밝혀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저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말했고 며느리와 상간남을 보더라도 흥분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경찰에 신고하라고 일렀죠. 제가 그 두 인간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이 지난 모텔 대실 시간이 끝나자 며느리와 호빠남이 여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전 더 이상 숨지 않고 며느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누가 네 어머님이야 이 사기꾼아! 저는 한 손으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빠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인간은 제 손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며 비명을 질러댔는데 한때 투포한 선수였던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일단 호빠남의 멱살을 아래로 끌어당겼고 니킥으로 얼굴을 날렸습니다. 호빠남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네요.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있던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빨대를 꽂아? 이 똥물에 튀겨 죽이려나? 사기를 치려거든 사람을 봐가면서 쳐야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 좀 놓고 말해요. 당신 아들이 나 좋다고 퍼준 건데 무슨 사기라는 거야?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놔! 며느리가 제 입으로 실토를 하자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 제가 투포한 신기록을 세웠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고 있는 인간 쓰레기를 어디다 던질지 주위를 살폈어요. 잠시 후 제 눈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보였고 그곳이 저의 목표 지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윽고 저는 괴성을 지르며 한 손에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며느리의 가랑이를 붙잡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모여들어 있는 구경꾼들은 며느리가 공중에 날아올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정확히 꽂히는 걸 두 눈으로 보았네요. 결국 며느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뒤집어 썼네. 아주 잘 어울린다 이 사기꾼아. 제 말이 끝나자 제 뒤에서 경찰관 둘이 사기꾼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해 현행범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저와 아들도 경찰차에 올랐어요.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했고 제가 벌인 짓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한 저와 아들, 며느리와 호빠남 넷이 의자에 앉게 되었고 경찰관은 처음부터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며느리가 임신을 거짓말로 사기 결혼한 것과 아들을 속여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상간남과 도망치려 했다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증거 사진과 녹음본이 있어 경찰관이 쉽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은 사기당한 돈이 어디 있느냐고 호빠남에게 묻자 이미 다 쓰고 없다며 자기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돈만 받았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고 꼿꼿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경찰관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도 그 돈 받아먹었으면 감옥 가는 건 못 피해. 돈이라도 토해내고 판사님한테 빌어야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다고. 뭐 돈 다 썼으면 그냥 이 여자랑 손잡고 깜빵에 들어가면 돼. 그 순간 호빠남은 손을 내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 저 그 돈 있어요. 그 돈 그대로 있다고요. 이 아줌마한테 돌려주면 감옥 안 가죠? 며느리가 의아하며 호빠남에게 묻더군요. 무슨 소리야? 그 돈 마이킹 갚는데 다 썼잖아. 나 마이킹 없어. 그냥 너한테 돈 좀 뜯어내려고 공사 좀 친 거야. 네가 주는 돈 다 받아먹고 잠수 타려고 했지. 그런데 이건 사기가 아니지. 네가 나 좋다고 준 거니까 말이야. 술집에서 일한 애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달려들길래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주 호구 중에 호구더라고. 어쨌든 난 너한테 받은 돈 이분들한테 토하고 풀려날 거야. 그렇죠 형사님? 이에 흥분한 며느리는 쇠고랑을 찬 두 손을 들어올려 호빠남의 머리채를 쥐어 잡았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순종과 사랑을 다 바쳤는데 이따위로 갚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걸 보고 있던 경찰관은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으로 며느리의 머리를 치며 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민지. 사기전과 산범이 그딴 게 있을 리가 있냐? 넌 이번에 들어가면 오래 썩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순진한 남자들 꼬셔서 등쳐먹고 사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사돈과 하객들, 사첩자들은 역시나 며느리가 섭외한 대행 알바인지 뭔지 모를 사람들이었는데요. 여하튼 며느리는 그런 식으로 공사를 치고 다니다가 지도 똑같이 공사를 당하게 된 꼴이었죠. 어쨌든 저는 호빠남에게 신혼집을 판 돈을 돌려받게 되었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며느리와 호빠남을 쥐업해 놓아서 벌금을 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판이 열렸는데 며느리는 당연히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동종 전과 산범이라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호빠남은 경찰관의 말을 믿고 판사님께 싹싹 빌어봤지만 사기 공모죄로 같이 징역을 선고받았답니다. 제 순진한 아들을 꼬셔 사기친 쓰레기들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정의 구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법원에서 나오며 아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사기당하는 건 물론이고
엄청 망가졌을 거예요. 앞으로 만나는 여자는 무조건 엄마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 승민아. 이번 계기로 여자 보는 눈이 좀 높아졌길 바란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명심하라고. 아들과 저는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며 집에 가서 술 한잔 했습니다. 그제야 묵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이듬해부터 순진함을 벗으려고 여러 여자를 만났고 제 앞에 모두 데리고 왔는데 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없어서 모두 거절했답니다. 아직 여자 보는 눈이 외모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내면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백날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알아서 느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아직도 제 눈에 아들은 어린애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니 칠순의 노모가 쉰 먹은 아들을 아가야 하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자식은 평생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아니 사기꾼의 사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네요.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정하는 필립의 사연방에 털어놓으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저처럼 자식 걱정과 문제로 힘든 부모님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